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 기계학습을 먼저 하기 전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선형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대수라는 것은 우리 중학교 때부터 연립방정식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두 개의 식이 있고 두 개의 미지수가 있을 때 연립방정식을 중학교 때 어떻게 풀었었냐 하면 초등학교 때인가 잘 모르겠지만 두 번째 식에다가 두 배를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x1 플러스 6x2는 18. 그래서 1번식과 2번식을 더하면 x2는 5가 되겠죠. x2가 5라는 걸 알았으니까 x1은 얼마가 되는 거죠? x1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5를 넣으면 15, 즉 넘기면 마이너스 9, 그래서 마이너스 6, 그래서 x1은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었었는데 고등학교에 가면서 이런 식을 행렬 또는 벡터 폼으로 변환하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벡터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2x1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여기는 2x2 행렬이 되겠죠, 매트릭스. 그러면 얘를 A, 얘를 X, 얘를 B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벡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기호들은 좀 생략하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가 이렇고 X, B가 이럴 때 우리가 결국은 모든 이런 연립 방정식을 A, X는 B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행렬꼴로 나타내게 되면 만약에 A라는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양쪽에 A 인버스로 곱해주고 그렇게 되면 X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한번 A의 역행렬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역행렬은 생각이 나시죠?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그리고 X는 역행렬에 깨끗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B는 마이너스 13, 9니까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을 했죠. 마이너스 39, 45, 마이너스 26, 6이니까 이렇게 되면 6이니까 3, 10이니까 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계산했던 결과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리니어 이퀘이션이라는 것은 주어진 문제를 행렬꼴로 바꾸고 그 행렬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역함수를 계산하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A의 인버스를 계산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A 인버스를 계산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번 시간에서는 이 수업에서는 직접 손으로 계산하지 않고 A가 큰 행렬일 수도 있으니까 그 파이썬에서 numpy라는 모듈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문제인데 일단 먼저 A, B를 먼저
define 해주기 위해서 지금 파이썬 코드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numPy를 쓰기 위해서 numPy를 임포트하고 numpy라는 것이 길기 때문에 np라는 용어를 약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rray를 2x2 array를 2x2 array를 2x1 array를 이렇게 define을 해주고 여기가 np의 linear algebra라는 뭐 메소드 아니면 모듈 안에 inverse라는 그리고 dot product를 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조금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 예제에서는 두 개의 이퀘이션이 있었고 두 개의 언넌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m개의 언넌과 다시 하겠습니다. m개의 이퀘이션과 n개의 언넌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좀 확장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형 미분 방정식이 되는데 그래서 리니어 이퀘이션들의 시스템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그대로 이렇게 하나의 칼럼 벡터 아니면 n by 1 행렬이 될 수 있을 테고 이쪽 부분은 그 행렬 곱을 하게 되면 a와 x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언넌이 될 것 같고 여기는 행렬 a가 되고 이거는 y 또는 여기서는 b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역시나 y 이퀄 ax로서 행렬로 표현했을 때는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는 역시나 a 인버스 y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일반화시킨 이 행렬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기존까지는 우리가 행렬이라고 하면 행렬 곱 한다고 했을 때 a 곱하기 x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곱해서 하나의 값이 나오고 이렇게 곱하고 또 다른 값이 나오고 이런 행렬 곱에 그리고 이런 행렬을 어떤 숫자들의 어떤 모아놓은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이 행렬을 바라봐야 되는 시각을 조금 다르게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A는 기존과 똑같이 예를 들어 A11, A12, A1M, A21, A2M, AN1, ANM개가 있다고 했을 때 행렬을 숫자들의 집합으로만 보지 말고 숫자들의 어떤 모임이라고 보지 말고 이 A라는 행렬을 어떤 칼럼 벡터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쳐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 A를 그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로우 벡터들의 모임으로도 쳐다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가까이 엘리먼트가 아닌 큰 어떤 단위로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는 벡터를 나타내고 여기서 트랜스포즈는 그 전치를 했다는 트랜스포즈를 시켰다는 거기 때문에 그 B1의 예를 들겠습니다. B1은 여기서 가지고 오면 A11, A12, A1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노테이션을 쓰냐 하면 이 강의에서는 모든 모든 벡터들을 저는 칼럼 벡터로 만들 예정입니다. 칼럼 벡터로 통일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서는 로 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트랜스포즈를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계획인데요. 예를 들어서 x가 x1, x2, xn y도 엘리먼트의 개수는 똑같다고 하겠습니다. y1, y2, yn 이 x라는 벡터, y라는 벡터를 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일까요? 각각의 엘리먼트를 다 곱한다는 얘기일까요? 다양하게
그 곱셈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데 벡터와 벡터 사이의 그 프로덕트에서 그 제가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그 내적 또는 이너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 하면 얘는 보시다시피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엘리먼트 와이즈 곱한 다음에 그다음 다 그 나머지들을 더하는 거죠. 이렇게 정의가 된 겁니다. 이거를 행렬, 여기는 지금 벡터로 본 건데 행렬로 보면 여기는 행렬곱입니다. 행렬곱이니까 얘를 트랜스포즈 했으니까 되고 여기는 y1, y2, yn 이니까 행렬곱으로 하면 이렇게 해서 x1, y1 플러스 x2, y2 플러스 xn, yn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의 내적 벡터 이너 프로덕트는 행렬로 바라볼 수 있고 칼럼 벡터 또는 행렬로 바라볼 수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트랜스포즈 앞에 있는 그 벡터를 트랜스포즈해서 행렬 곱으로 여기는 행렬 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먼저 그 numPy로 x와 y를 define 한 다음 x 트랜스포즈 여기를 먼저 트랜스포즈 하고 y와 닷 프로덕트를 하면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우리가 y는 ax에서 이 ax에 관해서 조금 더 쳐다볼 계획인데요. a는 행렬이고 x는 벡터입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쳐다볼 수 있냐면 a가 이렇게 생긴 거고 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보시면 우리 행렬 곱을 할 때 첫 번째는 여기와 여기의 값이 여기 들어오죠. 두 번째 엘리먼트는 두 번째 로와 여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값들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는 B1 트랜스포즈 X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B2 트랜스포즈 X.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X라는 칼럼 벡터의 각각의 엔트리는 그 A의 로와 X 간의 이너 프로덕트라고 쳐다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똑같은데 우리가 이거를 쳐다보는 관점에 따라서 문제가 쉽게 바라보실 수 있고 이걸 보지 못하면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는 예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로는 똑같은 건데 AX에서 여기를 또 쳐다보고 싶은데 A를 이번에는 칼럼 벡터들의 모임으로만 쳐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X일 텐데 계산을 할 때 보면 여기 이렇게 이거를 첫 번째랑 곱하고 이렇게 엘리먼트랑 곱하고 결과적으로 얘는 뭐와 같냐면 이 첫 번째 줄에다가 x1 곱한 것 더하기 두 번째 이걸 칼럼 벡터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x에 n개가 이렇게 되겠죠. 이걸 뭘 의미냐 하냐면 xi가 코에피션트고 ai가 여기서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새로운 벡터가 나오게 되는데 그 벡터는 이 A를 이루는 칼럼들의
선형 결합인데 그 선형의 코에피션트는 이 x의 엘리먼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쳐다볼 때 유용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AX가 가질 수 있는 그 스페이스는 A 칼럼의 칼럼들의 스팬드 공간상의 x가 임의의 값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공간상의 값이겠죠. 이 y 값이 예를 들어 b 값이 a의 칼럼 스페이스에 있지 않으면 이 x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쳐다봐야지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시메트릭 매트릭스에서 대칭 행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텐데 행렬에서 대칭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 정의로는 당연히 대칭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스퀘어 매트릭스라서 사이즈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데피니션이 A와 그 행렬 A를 트랜스포즈 시킨 것이 같다. 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식으로 보면 대각 행렬 값이 있고 여기 값이 이쪽 부분이 이쪽과 같을 때 그러니까 대칭 여기서 대칭이라는 의미는 이 다이아고널에 의해서 서로 대칭이라는 것과 의미가 같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칭 행렬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많은 그 실제 피지컬한 시스템에서 내추럴리 그 어떤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렬로 표현을 했을 때 그 행렬 또는 그 행렬의 그 행렬 또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아직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것들이 그 대칭성을 가질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칭 행렬의 어떤 특징들을 잘 이해하면 좋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 그 아무런 그냥 일반적인 A에서 A 트랜스포즈 A를 하게 되면 얘는 시메트릭합니다. 왜냐하면 데피니션에 의해서 이거의 트랜스포즈는 순서가 바뀌어서 되면 A 트랜스포즈 A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그 정의에 의해서 임의의 행렬에 대해서 A 트랜스포즈 A를 하면 우리가 대칭 행렬을 만들 수 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 그 스태틱 통계 쪽에서 이제 콜레이션 매트릭스 쪽에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레이션 매트릭스 쪽에서 다이고널 매트릭스라는 것은 대각행렬이라는 것인데 딱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 0이고 대각행렬의 값이 만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D가 D1, D2, Dn으로 n개의 칼럼 벡터라고 했을 때 얘를 그 대각행렬로 만들게 되면 보시기 아시겠지만 D1, D2, Dn이고 나머지는 다 0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I는 여기가 다 1인 거죠. 나머지는 0이고 이거는 어디서 올 수 있냐 하면 해서 1, 1, 1인 칼럼 벡터 여기서 1은 사실은 벡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에서는 그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쓰면은 대각행렬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대각행렬이 왜 제가 대각행렬을 소개시켜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AX에서 그 좀 전에 봤을 때 얘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면 A를 이루는 칼럼들의 그 선형 결합을 나타내고 싶을 때는 그 이렇게 쓰면은 xi ai가 되죠. 근데 결국 얘는 뭐냐면 얘는 또 하나의 칼럼 벡터입니다. 사이즈는 이거와 이거와 같게 되고
또 우리가 요런 경우도 있지만 원하는 경우 또 다른 어떤 경우가 있냐면 A가 있을 때 각각의 칼럼들을 스케일링을 다르게 해주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2를 곱하고 싶고 여기는 3을 곱하고 싶고 여기는 1을 곱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행렬을 만들고 싶을 때는 잘 생각해 보시면 A에다가 이런 다이고널 매트릭스를 뒤쪽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따져 보시면 요만큼의 스케일링이 제가 좀 일반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1, D2, Dn 하게 되면 첫 번째 값이 스케일링이 되고 두 번째가 스케일링이 되고 스케일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고널 매트릭스 언제 쓸 수 있냐면 A가 있을 때 그 칼럼마다 다르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스케일링을 주고 싶으면 그 스케일링이 원하는 팩터만큼을 다이고널 매트릭스 만든 다음 뒤쪽에서 곱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예를 들어 실수 공과상에서 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숫자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너무 쉽죠? 3이죠. 반대로 마이너스 2라는 음수의 숫자가 있을 때 크기는 2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값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는 크기를 반환하는 거라서 우리가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 절대값을 취하면 절대값이라는 오퍼레이터인 거죠. 절대값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간상에 있는 선형 공간상의 점이 그 함수에 들어가면 그 크기를 리턴해 주는 겁니다. 자, 이건 1차원에서 그렇고 그럼 2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공간상에서 점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를 예를 들어 x1, x2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코디네이트를 지금까지는 쭉 썼을 텐데 이 수업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고 얘를 통일성을 위해서 x1, x2로 칼럼 벡터의 형태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의 거리는 우리가 알고 있죠. 원점에서의 거리. 자, 여기서 우리는 이거를 좌표 공간상의 하나의 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벡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벡터. x라는 벡터. 제가 이 표기를 위해 화살표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x의 크기는 d랑 같겠죠. 같으면 우리가 벡터를 생각했을 때나 좌표기를 생각했을 때나 크기에 대한 개념이 같아지니까 얘를 우리는 인풋으로 벡터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아웃풋으로 유혈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인풋이 벡터가 들어가서 아웃풋 유혈값이 들어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그 오퍼레이터 또는 펑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펑션인데 여기서 우리가 투놈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투놈. 왜냐하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이 점의 거리를 디파인하기 위해서 이것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걸어가도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거리는 저희가 공간상에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이랬을 때는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쪽 거리가 x1, x2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이게
왜냐하면 그 엘리먼트에서는 저희가 크기를 정의할 수 있으니까, 그 실수값에서는. 이랬을 때는 여기를 투놈과 차이가 되기 때문에 원놈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놈에 대해서 조금 이것도 거리가 될 수 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다른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를 들 거냐 하면, 여러분들이 도시에 어떤 큰 길이 있다고, 이렇게 큰 길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제가 도달해야 되는 어떤 가게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블락으로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가게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갈 수가 없죠.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 맞죠. 이런 거리를 할 때는 그 투놈을 쓰지 않고 여기처럼 원놈을 정의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좀 하면, 이번 학기에서는 두 가지 놈을 쓸 겁니다. 투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클리디언 공간상에서. 그리고 제가 앞으로 계속 강조를 할 텐데, 이 원놈이라는 것도 또 다른 거리의 개념이며, 원놈과 투놈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계속 쭉 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X라는 n차원 공간상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놈의 인풋은 벡터입니다. 그랬을 때 투놈은 이렇게 정의가 되고 원놈은 이렇게 정의된다. 그만 아시고, 개념적으로는 제가 지금 설명드렸을 때 여기서는 유클리드처럼 가장 짧은 직선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격자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놈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는 원놈, 투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벡터의 크기를 표현해주는 원점에서, 조금 더 원론적으로 거리라는 것을 놈이라고 쓰고 있고, 그 놈은 뭐냐면 벡터에서 어떠한 펑션도 다 됩니다. n 차원에서 실수 공간상으로 반환하는, 단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거리라는 것은 어떤, 여기에서 거리를 만들면 항상 양수해야죠. 거리가 음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0이라는 것은 그 값이 원점이라는 0이라는 것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은 쉽지만 이쪽 방향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x의 실수 스케일링을 한 것도 역시 벡터죠. 그 벡터의 크기는 원래 거의 크기에다가 앞부분에 절대값을 취한 것과 같아야 되고, 요 세 번째가 좀 재미있는 조건인데, 벡터 더하기 벡터를 했으니까 여기는 벡터입니다. 그 벡터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 크기는 각각의 벡터의 크기를 계산하고 합한 것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걸 어떤 예를 들 수가 있냐면, 여기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삼각 부등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놈을 파이썬을 이용해서 계산해 볼 텐데, numPy에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먼저 x를 그 define 이렇게 했을 때 linear algebra toolbox 또는 모듈에서 놈이라는 표현하는 것이, 여기 놈, 투놈, 원놈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4,3이니까 예를 들면 4칸을 가고 위로 3칸을 간 거니까 이 거리가 5가 맞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원놈에서는 4에 3을 해서 7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그 벡터에서 그 놈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디스턴스라든지 아니면 그 랭스를 이제 디파인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조금 여기서 파생되는 다른 것들을 더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그 두 벡터 n차원 공간상에 두 개의 벡터가 있습니다. 그 벡터가 오사고널하다는, 그 우리말로는 수직입니다. 수직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2차원 공간상에서 두 벡터가 수직이다. 90도인 거죠. 예. 근데 우리가 n차원 공간상에서 그 벡터가 수직이라는 것을 저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수학적으로는 뭐 이 두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 아니면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저희가 디파인 했으니까. 또는 얘를 행렬로 칼럼 벡터로 봤을 때는 트랜스포즈를 써서 이너 프로덕트가 0이면 그 두 벡터는 서로 오사고널하다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크기의 개념이 들어가면, 오사고널하고 그 크기가 노멀이면, 그러니까 크기가 유닛이면 오사노멀이라고 표현하고, 이 뒷부분에 조건이 하나가 더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보면 이 벡터에서의 어떤 앵글을 디파인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크기에서 시작을 해서 앵글로 지금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벡터들 간의 어떤 정확하게 그 각도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는 건데, n차원 공간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고 있죠. 그 이너 프로덕트, 또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것은 x의 크기, y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세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알 때는 2차원 공간상에서 저희가 여기까지를 많이 공부를 했을 텐데, 이것이 n차원으로 확장이 돼도, 그러면 뭐가 되냐면, 모양은 똑같지만 여기서의 세타는 n차원 공간상에서 두 벡터의 사이각이라고 저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시겠지만 x 트랜스포즈 y, 이것도 실수고 이것도 실수고 실수입니다. 하나의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그 각도를 n차원 공간상으로 확장을 할 수 있고, 그 개념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너 프로덕트와 놈이라는 개념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n차원 공간상에서 각도를 정의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거를 y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x 벡터가 있는데, 아직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와 이것을, 여기는 기분입니다. 주어진 벡터에서의 이너 프로덕트를 했을 때 0이라면 이 직선이 될 테고, 그러겠죠? 이게 0보다 작다고 하면 각도가 더 90도보다 더 커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 그 뒤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트랜스포즈 y가 0보다 크다고 하면 이쪽 공간이 될 테고, 이런 x들의 집합을 저희가 이제 공화상을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 공간은 바깥쪽을 향하는 노멀 벡터의 반쪽을 정의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x와 y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x를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싶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점이 되겠죠? 요점.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거의 거리를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 거리는 x에다가 x의 크기죠. 예,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게 여기에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d라고 하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x 트랜스포즈 y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x 트랜스포즈 y에다가 알고 있죠. 네. 이거를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서 인풋이 뭘까요? 인풋이 지금 예를 들어 내가 주어진 x라는 벡터를, 내가 임의의 벡터를 주어진 y로 프로젝션 시키고 싶다고 했을 때, 예, 그러면 그 프로젝션 했을 때 거리를 반환하는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는 x 트랜스포즈 y에서 이 값이 실수값으로 리턴이 되고 여기가 인풋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풋이 벡터고, 자 그러면 다르게 해서 생각을 해서 크기뿐만 아니라 이거의 벡터를 계산하고 싶다. 벡터를. 그러면 그 크기가 뭐였죠? x 트랜스포즈 y에 y로 나눠주는 거였죠. 여기에다가 이게 크기니까 방향성을 하면 y 디렉션의 유닛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이 정리를 이렇게 하면 벡터가 y고 방향성이 있으니까 이쪽 디렉션인 거고, 크기는 요만큼이 스케일링이 되면 요만큼의 벡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쳐다봐도 되고, 또 다르게는 얘를 y가 주어진 거니까, 그리고 임의의 x에 대해서 프로젝션 시키는 이거를 보고 싶으니까 얘를 똑같은 말이지만 인풋으로 생각을 하고, 이 전체를 아웃풋 벡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나중에 프로젝션 할 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학적으로는, 아니면 기하학적 또는 n차원 공간 상에서는 저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이너 프로덕트와 놈의 개념으로서 수식적으로 수학적으로 이해를 해도 상관없습니다.